아버지, 또 그 의자에 술 올려놓으세요? 밤 10시 서울 변두리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 75세 박문수는 매일 밤 아무도 앉지 않는 낡은 목재 의자 위에 조용히 양주 한 잔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이죠. 잘 있었지? 50년 동안 매일 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결코 빼먹지 않은 그 의식. 가족 누구도 모르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빈잔. 그런데 매일 아침 그 잔이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 술을 마시는 걸까요? 황혼나들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 술의 행방을 알아봐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눌러주세요. 사연이 끝난 후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만든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만 듣고 싶으시면 설명에 들어가셔서 챕터 끝에서 노래 술잔 끝에 맺힌 첫사랑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밤 10시 서울 변두리 40년 된 단독주택의 마당에는 10월의 바람이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술병을 들었습니다. 소주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었어요. 투명하고 묵직한 양주 한 병. 그가 평생 사 먹기엔 너무 비쌌고 누군가에게 받기엔 너무 아까웠던 그런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술을 자기 잔에 따르지 않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낡은 목재 의자 위에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지고 다리 하나가 살짝 기운 그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잔을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만. 문수는 한동안 그 의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굽은 허리가 자연스레 따라 굽었고 무릎이 소리를 냈지요. 75년이 몸에 새겨진 소리였어요. 그는 그 소리에 익숙한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불이 켜졌지요. 2층 창문에서 노란 빛이 마당으로 내리꽂히면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문수는 손이 흠칫 떨렸어요. 아버지, 또 나와 계세요? 며느리 이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덜 깬 듯 쉬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날이 서 있었지요. 문수는 잔을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천천히 고개만 돌렸어요. 바람 쐬러 나왔다. 이 추운 밤에요? 옷도 안 입고. 안 춥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명자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말고 창문을 닫아버렸지요. 커튼이 내려오고 마당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문수는 그제야 다시 의자를 보았어요. 잔 위에는 바람이 지나가고 술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는 오랫동안 그 잔을 바라보다가 낮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었지? 오래전 누군가 이 잔을 채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그 손길 하나가 평생 지워지지 않았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 자신도 뚜렷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고 있었겠지요. 다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입술이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그렇게 하루가 또 저물어 갔습니다. 이 집에서 그 의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40년을 살아온 이 마당에서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저 의자에 담긴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박문수?
올해 75, 전직 대기업 임원. 3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살았고 퇴직 후 10년은 이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당을 손질하고 낙엽을 쓸고 장을 보고 혼자 밥을 지었지요.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2층에 아들 내외가 올라왔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그것을 함께 사는 것이라고 불렀어요. 문수는 그것을 다른 말로 불렀지만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 마당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 의자 위에 술 한 잔을 올려놓았지요.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그 의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잔은 항상 채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문수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지요. 묵은 된장에 두부 한 모, 애호박 반 개. 오래된 솜씨였어요. 그런데 밥상 위에는 그릇이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명자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 밥상을 보고는 멈칫했지요. 아버지, 저희 건 따로 차려드릴게요. 준호 씨가 오늘 아침 일찍 손님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 문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고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명자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삼킨 것 같았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그녀 자신도 잘 몰랐을 거예요. 창밖으로 10월의 햇살이 마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의자 위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어젯밤에 올려놓은 술잔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따라 놓았던 술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지요. 문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밥을 떠넣는 손이 잠깐,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지요. 세월이란 참 무심한 것이어서 어떤 비밀은 5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층 거실에서 목소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박준호였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내려온 것이 얼핏 보면 편안한 차림 같았지만 그 눈은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숫자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문수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종이 신문을 읽는 사람이 있느냐고 명자가 한번 혀를 찼는데 문수는 그 뒤로도 매일 아침 신문을 읽었지요. 들어라. 준호가 맞은편에 앉으면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문수는 신문에서 눈을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이 집에서 이러고 계시는 게 저도 솔직히 걱정이에요. 혼자가 아니잖냐. 내가 2층에 있잖아. 그건 그렇죠. 근데 제가 출장도 많고 명자도 바쁘고 낮에는 사실상 혼자이시잖아요. 신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수의 손이었지요. 그래서 좋은 데가 있어요. 은평구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인데요. 골프 연습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면서 훨씬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문수는 그제야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말하는 거냐? 실버타운이요. 요양원이랑은 달라요. 다른 게 없어.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지요.
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서류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게 시설 소개서예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됐다. 아버지. 됐다고 했다. 문수는 일어섰어요. 굽은 허리가 천천히 펴지고 실내화가 마루를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마당 쪽 미닫이 문을 열었지요.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준호는 봉투를 들고 뒤에서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도 어차피 재건축 들어오면 버틸 수가 없어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요. 그 말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문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낙엽 쌓인 구석을 빗자루로 쓸기 시작했지요. 천천히 아무 감정도 없이. 그날 저녁 2층에서는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어머, 진짜로요? 재건축 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명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근데 우리 집도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 보상금이 꽤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아버님이 빨리 결정하셔야겠네요. 내가 설득할게. 시간 걸리겠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명자가 낮게 말했지요. 아버님, 요즘 마당에서 뭐 하시는지 알아요? 밤마다 의자에 술 올려놓으시거든요. 빈 의자예요.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창피하기도 하고.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냅둬. 어떻게 냅둬요? 이웃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냅두라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였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아래층 마당에는 문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 앞에 서서 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지요. 10월의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눈이었어요. 많은 것을 본 눈,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않기로 한 눈. 그 눈이 그 밤은 유독 촉촉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부모님의 집을 지켜드려야 할 때와 현실을 따라야 할 때, 그 사이에서 갈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 주 수요일 한지은이 왔습니다. 방송국 PD, 25살, 박문수의 손녀이자 이 집에서 유일하게 마당에 있는 의자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었지요. 할아버지,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문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이 살짝 펴지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왔냐? 응, 일찍 끝났어. 밥 먹었어? 먹었다. 또 혼자 먹었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할아버지, 다음엔 나한테 전화해. 같이 먹게. 바쁘네 귀찮게 할 것 없다. 귀찮은 거 아니거든요. 지은이 할아버지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루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지요. 그녀는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실버타운 얘기 꺼냈지? 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말도 안 돼.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된 집인데. 준호 뜻이 있는 거다. 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는 알아요. 재건축 보상금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
문수는 그 말에 지은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했지요. 그의 눈이 저 마당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은은 그 시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나무 의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의자 있잖아요. 응. 거기 매일 밤 술 올려놓는다고 엄마가 난리 났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올려놓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그러다 문수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오래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지요. 방송국 인터뷰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었지요. 보통은 오래전에 하고 짧게 끊을 텐데.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가셨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지요. 살아있다고 말하는 순간 왜 찾지 않았냐는 말이 따라올 것이었으니까요.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약속 장소에서 끝내 오지 않은 것이 자기 탓이라고 50년 동안 줄곧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물 한 잔을 따르는 소리가 났지요.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의자로 향했어요. 의자에는 어젯밤 올려놓았을 잔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어 있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잔이 치워진 게 아니라 어딘가 살짝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잔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아주 미세한 흔적. 지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은은 1층 작은 방에서 혼자 할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먼지가 쌓인 두꺼운 앨범이었지요. 할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간 사이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대학 시절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 캠퍼스에서, 뒷산에서, 막걸리 집에서, 그리고 한 장. 다른 사진보다 약간 빛이 바랬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도드라지는 한 장이었지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문수 옆에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수줍은 미소. 그 뒤에는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는데 살짝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처럼 보였지요.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75년 가을. 정수가 내년에는 꼭. 지은은 그 글씨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수. 최정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죽은 사람이라면 응이라고 했겠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넣었어요. 앨범을 덮고 책장에 다시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 이름이 맴돌았지요. 정수, 최정수.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키가 큰 남자의 얼굴. 바깥에서는 문수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밤이었고 또 의자 앞에 서 있었지요. 술잔을 올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지요. 낙엽이 의자 발치에 두어 장나라와 붙었어요. 문수는 손을 뻗어 그 낙엽을 집었습니다. 마른 손가락 사이에서 낙엽이 바스라질 듯 떨렸지요. 올해도 가을이 왔는데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입을 닫았어요. 뒤쪽 2층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지은이 묵고 있는 작은 방에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마당에서 75 노인은 혼자 서 있었지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혼자인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할아버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대신 오늘은 계란말이와 나물 몇 가지를 꺼냈지요. 냉장고 구석에 박혀있던 재료들이었는데 지은의 손에서 밥상이 제법 그럴듯하게 차려졌습니다. 문수가 내려오다가 밥상을 보고 멈칫했어요. 내가 차렸냐? 응. 앉아. 됐다. 아침 안 먹어도. 앉으라고요, 할아버지. 문수는 군말 없이 앉았습니다. 지은이 맞은편에 앉아 수저를 집어들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있어온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지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양복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부엌을 흘끗 보더니 밥상에 그릇이 2개 놓인 것을 확인하고는 지은에게 눈길을 주었지요. 지은이 왔었어? 어젯밤에 왔어요. 오늘도 있을 거야? 당분간 있으려고요. 할아버지 좀 봐드리려고. 준호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티를 낼 생각은 없었는지 냉장고를 열어 물 한 병을 꺼내며 말했지요. 그래, 잘 됐네. 아버지 말동무 해드려. 그게 다였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나가 구두를 신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으면서 지은 쪽을 향해 낮고 건조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지은아, 이 집 관련된 거는 어른들 일이야.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 지은의 수저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야. 내가 편한 데서 잘 지내시는 게 진짜 효도 아니겠냐고. 여기서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버티고 싶다고 하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문수는 그 대화 내내 말이 없었지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씹는 속도가 느려졌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그 옆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그야 뭐요? 이 집이 아니면 어디 있겠냐?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40년이 들어 있었지요. 오전 내내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서 이것저것 도왔어요. 마당 낙엽도 같이 쓸고 창문도 닫고 깨진 화분도 테이프로 붙여보고 둘이서 마당에 쪼그려 앉아 일하는 모습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은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앨범 봤어. 문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뭘 봤냐? 사진 한 장. 할아버지 젊었을 때 옆에 여자분이랑 찍은 거. 낙엽을 쥔 손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문수는 화분을 보는 척하면서 눈을 피했지요. 오래된 거다. 뒤에 이름 적혀 있던데. 정숙이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까보다 더 길게. 할아버지, 대학 때 친구다. 친구요? 그래. 지은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 사진 뒤에 내년에는 꼭이라고 쓴 사람이 친구에게 그런 말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을. 혹시, 지은아. 문수가 처음으로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분명한 선이 있었지요. 어른들 일은 그냥 두는 거다. 아까 준호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준호의 그 말은 차단이었고 문수의 이 말은 부탁이었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접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후 늦게 이명자가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면서 지은을 보더니 반색하는 척 웃었지요. 어머, 지은아. 왔어? 네, 이모. 잘됐다, 잘됐어. 할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시거든. 밤에 혼자 마당에서 중얼중얼 하시고 빈 의자에 술 올려놓으시고. 지은이가 좀 관찰해봐. PD잖아.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것 아니야. 관찰.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응? 할아버지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할아버지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명자는 잠시 지은을 보다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들어가면서 작게 혼잣말을 했는데 지은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외손녀는 다르네. 다르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지은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의자 위로 내려앉아 있었지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낮 시간의 의자였는데 그 의자가 지은에게는 자꾸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살며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지요. 마당을 내다보니 역시나였어요.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지요. 지은은 불을 켜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주 잠깐 그림자 같은 것이 지나갔어요.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걸음이 느린 여자의 그림자. 담장 밖 골목길이었지요. 가로등이 하나 있는 골목. 그 그림자는 문수가 서 있는 방향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이내 다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눈을 비볐어요. 분명히 보았는데 아래에서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서 있었지요. 지은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건지도 몰랐어요. 저 그림자가 오래된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금요일 오전, 지은은 방송국에 잠깐 들러야 했습니다. 편집 확인 때문이었지요.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겠다고 할아버지께 말했더니 문수는 그냥 신문을 보면서 손만 흔들었어요. 지은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명자도 낮에는 학원 일이 있어 나갔고 준호는 당연히 일찍 출근했지요. 문수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혼자였습니다. 그는 부엌에 앉아 냉수 한 잔을 마시다가 찬장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전화기가 생긴 이래로 그는 문자보다 전화를 선호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도 잘 안 왔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그런 법이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1년이 지나면 하나씩 연락이 끊기고 5년이 지나면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날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문수는 잠시 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문수야.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걸쭉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지요. 그러나 문수는 단 2글자를 듣고 알아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명훈이 형. 그래. 나야. 잘 있었냐? 윤명훈. 77세. 문수의 대학 선배. 50년 전 그 이름은 문수의 가장 좋은 시절에 드리워진 그림자였지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고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왜 전화했습니까? 문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오랜만이라는 반가움도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운 평온함이었지요.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요. 만나자. 오래된 일인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리. 문수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번 굴렸어요. 정리라는 말을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정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만든 일이었는데 안 만납니다. 문수야. 바쁩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문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냉수 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조금 쏟아졌지요. 그는 그것을 닦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의자가 보였지요. 세월이란 참 무심한 것이어서 50년이 지나도 그 이름 하나는 여전히 심장 어딘가를 긁어댔습니다. 오후에 지은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뭔가 달랐지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 없다. 표정이 다른데. 나이 먹으면 다 저런 표정이야. 지은은 납득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에 들어가 물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취재 때문에 이 동네 주민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 오래 사신 분들 아세요? 20년 이상 사신 분들. 왜? 요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큐 기획하고 있어서요. 이 동네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문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골목에 최 씨 성 가진 분이 혼자 살고 계시던데. 어떤 분이요? 나는 잘 모른다. 한 10년 됐을 거야. 저 골목 끝 집에 오신 게. 지은의 손이 찻잔을 드는 채로 멈추었습니다. 10년. 골목 끝집. 최 씨. 최 씨요? 그래. 이름은 모른다.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아주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어요. 최정숙. 사진 뒤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었다. 아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우연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지은은 슬쩍 자리를 비웠어요. 할아버지에게는 편의점 다녀온다고 했지요. 실제로 편의점에는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골목을 한 바퀴 돌았어요. 골목 끝 집이었습니다. 낮고 오래된 집이었어요. 대문에 초록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는데 벗겨진 곳이 군데군데 보였지요. 화분 2개가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였어요. 10월에 피는 흰 국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쪽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지은은 대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조금 열렸지요. 할머니였습니다. 이른을 넘긴 것 같은 작은 체구의 여자였어요.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눈이 맑았지요. 그 눈이 지은을 보면서 가볍게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죄송합니다. 저 윗집에 사는 박문수 할아버지 손녀인데요. 할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성함이 최정숙이에요. 지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최정숙. 직접 들었습니다. 이 여자였어요. 할아버지랑 아는 사이세요? 최정숙의 얼굴에 복잡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그도 아니면 오래된 체념인지 쉽게 읽히지 않는 표정이었지요. 옛날에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정숙이 대문을 더 열었어요.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정숙의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작은 마루. 그러나 깨끗했어요. 오래된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정성 들여 닦인 것들이었지요. 창문 옆에 놓인 화분에는 제라늄이 붉게 피어 있었고 책장에는 문고판 소설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루에 앉아 최정숙이 내오는 차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닌데. 갑자기 와서. 아니요, 제가 죄송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향이 방 안에 퍼지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랑 대학 때 아셨던 거 맞죠? 최정숙은 찻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마른 손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손이었지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짐작한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 앨범에서 사진을 봤어요. 2분이 같이 찍은 거요. 뒷면에 이름이 있었고요. 최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옆모습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래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매일 밤 마당에 나가세요. 최정숙의 손이 멈추었어요. 의자 위에 술 한 잔을 올려놓아요. 매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최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촉촉했지요. 아는 사람 그리워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술잔이 매일 아침에 비어 있어요. 그 말에 최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PD로 훈련된 눈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이 할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알고 계세요? 최정숙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예요. 지은이 숨을 들이켰지요. 제가 마셨어요. 매일 밤은 아니고 어쩌다가 그 골목을 지나다가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정숙이 낮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밤에 산책을 나왔다가 그 담장 근처를 지나게 됐는데 어두운 마당에 불이 켜져 있고 그 사람이 의자 앞에 서 있더라고요. 멀리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알아봤어요.
할아버지를요? 네. 저도 모르게 발이 멈춰버렸어요. 그 자리에. 최정숙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지요. 의자 위에 술잔이 있는 거 보였어요. 담장이 낮아서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 술잔은 거기 있고 저는 한참 서 있다가 마셨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서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말끝이 흐려지면서 누구한테 올려놓는 건지 알면서도요. 최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지요. 알면서도 마셨어요. 그게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이랑 같은 걸 나눈 것 같아서 바보같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 오신 게 언제예요? 한 10년 됐어요. 혹시 할아버지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최정숙이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작게 쓴웃음 같은 것을 지었습니다. 몰랐어요. 처음엔 이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 한 3년 지나서 알았어요. 이 골목 끝에 사는 사람이 박문수라는 걸. 그 뒤로는요? 그 뒤로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잠시 침묵. 발이 말을 안 들었어요. 지은은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파서 웃음이 날 것 같기도 했지요. 슬프고 따뜻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한꺼번에 와서 어디로 내보내야 할지를 몰랐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보고 싶으셨겠네요. 최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이가 나를 찾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도 알고. 윤명훈 선배요? 최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이름을? 할아버지가 오늘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 이름이었어요. 최정숙의 얼굴에서 천천히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 아래에 더 오래된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분노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식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지은은 신발을 벗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았지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마당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오늘 편의점 다녀오다가 골목 한 바퀴 돌았어요. 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골목 끝 집의 화분이 예쁘더라고요. 흰 국화. 그 순간 문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그 흔들림을 보았지요.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할아버지, 나 내일도 있을게요. 그래. 모레도. 그래. 문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됐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 라는 말이었지요.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는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당 의자 위에는 아직 오늘 밤 잔이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수는 이윽고 일어설 것이었지요. 그리고 저 의자 위에 잔을 올려놓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 잔은 아마 비게 될 것이었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은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문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아직 주무시는가 싶어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문수가 이미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외출복이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집 안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다려진 남색 셔츠에 바지, 머리도 빗어 넘겼지요. 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요? 나갔다 올게. 어디요? 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잠깐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지요. 너도 알잖냐?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지은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얼른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수가 향한 곳은 골목 끝 집이 아니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북쪽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 간판도 작은 곳이었지요. 문수는 자리를 보지도 않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누군가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윤명훈이었습니다. 77세.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나이가 들어도 그 체형은 남아 있었어요. 흰 머리에 짙은 눈썹. 그 눈썹 아래 눈이 문수를 보면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왔냐? 앉으십시오. 문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맞은편에 앉으면서 그는 메뉴판도 보지 않았지요. 커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전화 끊더니 왔네. 무슨 말 하려는지 듣고 싶어서. 윤명훈이 커피 잔을 손가락으로 돌렸습니다. 그 손이 약간 떨렸지요. 77세의 떨림인지 다른 이유의 떨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오래됐다. 오래됐지요.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골목에 낙엽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50년이 지나서. 그래. 늦었다는 거 안다. 늦은 정도가 아니지요.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나서 떠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운 목소리였지요. 윤명훈은 그걸 알고 있는지 시선을 내렸습니다. 내가 정숙이한테 한 말 알지? 압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압니다. 문수가 다시 끊었어요. 그 2글자가 단호했지요. 형이 정숙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다.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숙 씨가 어떻게 됐는지도. 윤명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975년 가을이었어요. 25의 박문수는 같은 과 동기 최정숙에게 고백할 날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뒷산을 같이 오르고 막걸리 집에서 나란히 앉아 웃었지요.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이름 붙이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 없이는 하루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윤명훈도 정숙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명훈은 당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외모도 반듯하고 말도 잘했지요. 정숙의 부모님이 보기에 훨씬 나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명훈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수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야, 정숙이는 내가 먼저야. 너 빠져. 문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훈은 다른 방법을 썼지요. 정숙에게 찾아가 말한 것이었어요. 문수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증거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같은과 다른 여학생과 문수가 함께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정숙에게 그것을 보게 했지요. 정숙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서 본 것이었으니까. 그해 겨울, 정숙은 문수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어요. 문수는 영문을 몰랐지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지만 정숙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정숙은 학교를 떠났어요. 문수는 그 뒤로 10년을 가슴 한켠에 그 이름을 품고 살았지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면서도 그 이름만큼은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게 사랑이었다고 생각했겠지. 문수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윤명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몰랐어. 정숙 씨가 왜 등을 돌렸는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고. 문수야. 그날 약속 장소에서 혼자 기다리던 일을 문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빈 잔을 앞에 두고 정숙이 그 조용한 손길로 또 채워줄 것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끝내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정숙은 그날 이미 오해를 품은 채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그 오해를 만든 것이 윤명훈이었다는 걸 문수는 한참 뒤에야 알았지요.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고요. 그래서 따지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빈잔 앞에서 혼자 기다린 것이 자기 탓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이에 정숙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윤명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다고 들었어요. 혼자 살았다고. 그게 다 형이 만든 일이에요. 나도 몰랐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모른 척한 거겠지요. 그 말에 윤명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반박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수의 눈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눈 안에 분노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온 슬픔이었지요. 그것이 분노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라는 걸 살아온 사람들은 알아요. 미안하다, 문수야. 문수는 일어섰습니다. 형, 미안하다는 말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을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지은은 카페 맞은편 골목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얼른 뒤로 물러섰지요. 문수는 지은을 보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깨가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왠지 전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지요. 50년 묵은 말을 뱉어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지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어요. 최정숙 할머니한테서 어젯밤에 받은 문자가 있었지요.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은 씨, 혹시 문수 씨한테 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분이 알면 괜히 마음만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지은은 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넣었지요.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50년을 혼자 품고 담장 너머로 술잔을 마시고 그래도 상대방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 참 세상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다니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아침부터 집에 있었어요. 주말에 집에 있는 일이 드문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일찍 내려와 식탁에 앉아 있었지요. 뭔가 작정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문수가 부엌에 들어오자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오늘 한번 그 실버타운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냥 구경만. 부담 없이요. 문수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싫다. 아버지, 아침 먹었냐? 아버지, 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수가 냉장고를 닫고 돌아섰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준호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번과 다른 봉투였지요. 재건축 조합에서 공문이 왔어요. 이 구역 확정됐어요. 내년 초에 착공 들어가요. 문수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면 보상금이 꽤 나와요. 시세보다 높게. 그 돈으로 실버타운 입주하시고 남는 돈은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내가 관리해. 네. 내 돈 내가 관리하겠다고.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문수는 그 흔들림을 보았지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준호야. 문수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이름을 부른 것 같았어요. 나는 말이다. 천천히 말했지요. 이 집에서 살다가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준호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전부다. 더 들을 것 없다. 문수는 다시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팬을 꺼냈지요. 그것이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들고 잠시 서 있다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발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 말 있어. 문수가 눈을 들었어요. 책을 보다가 안경을 내렸지요. 들어와라. 지은이 들어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최정숙 할머니 알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수의 손이 책 위에서 멈추었어요. 안경이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내려갔지요. 어디서 들었냐? 만났어요. 누구를? 최정숙 할머니를. 골목 끝 집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길게. 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다가 천장을 보다가 다시 지은을 보았지요. 그 눈이 복잡했습니다. 여러 개의 감정이 섞여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선명하지 않았어요. 골목 끝 집이. 네. 최 씨가. 최정숙 할머니예요. 문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지요. 언제부터? 10년 됐대요. 할아버지도 모르셨어요? 몰랐다. 그 2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지은은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마른 손이 책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응. 할머니가 매일 밤 그 골목을 지나셨대요. 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술잔 마셨대요. 가끔. 그 순간 문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려갔지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지요. 한참 후에 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 싶었던 거냐고 물으면 그렇다. 50년 동안. 낮은 목소리였지요.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지 않았어요. 찾을 수가 없었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몰랐고, 그 사람 마음이 바뀐 건 그 사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냥 기다렸어. 50년을요? 기다린 건 아니다. 그냥 잊지 못한 거지. 지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보실 거예요? 문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의자가 보이는 창문이었지요. 모르겠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셔요. 그걸 어떻게 아냐? 제가 봤으니까요. 할아버지 이름 들으실 때 표정. 문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 밤 문수는 마당에 나왔어요. 의자 앞에 섰지요. 술병을 들고 잔에 따르려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 담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담장 너머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지요. 문수는 잔을 담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의자 위가 아니라 담장 위에.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거기 있으면 마셔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마루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작은 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담장 위 잔 위로 10월의 바람이 지나갔어요. 낙엽 한 장이 날아와 그 옆에 붙었지요. 누가 알았으랴 50년이 지나도 사람 마음이란 이런 것인 줄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어요. 방송국에서 받은 자료였지요. 재건축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 동네 재건축 조합 관련 공문, 주민 보상 내역, 그리고 조합원 명단. 명단을 훑다가 지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박준호, 조합 운영위원. 지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운영위원이라는 건 단순한 주민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재건축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내려가니 위탁 개발사 이름이 나왔어요. JS 디벨롭먼트 대표 박준호. 지은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 실버타운에 넣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이 구역 재건축에 자기 회사가 개발사로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집까지 구역 안에 깔끔하게 포함시키면 땅값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지은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준호는 그날 오전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데 지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큰아버지. 준호가 지은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JS 디벨롭먼트요. 준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대표가 큰아버지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이 구역 재건축 개발사잖아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조합 운영위원이고 다 합법적인 거야. 그럼 할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실버타운 보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잖아요. 준호가 구두를 내려놓고 지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눈이 차가웠어요. 너 외손녀잖아. 그게요? 이 집 상속이랑 너는 관계없어. 법적으로. 그거 알지? 알아요. 그래서 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집에 욕심 없으니까요. 지은아,
큰아버지. 지은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할아버지가 이 집에서 돌아가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할아버지 뜻이에요. 큰아버지 뜻이 아니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퇴직금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은은 보았지요. 그건 아버지가 맡긴 거야. 맡긴 거요? 아니면 맡으신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가 대답 안 하시면 저 할아버지한테 여쭤볼게요. 준호가 팔짱을 끼었어요. 그리고 낮게 웃었지요.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 PD답게 드라마 쓰는 거 좋아하네. 드라마 아니에요. 서류가 있어요. 그 한마디에 준호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명자가 거실에서 준호와 낮은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지은이가 얼마나 알고 있어요? 조합 서류까지 뒤졌어. 어떡해요? 아버님한테 말 가면 어쩌려고. 내가 처리할게. 처리는 무슨 처리예요? 이미 늦었잖아요. 명자야. 준호가 낮게 아내를 불렀습니다. 나도 아버지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명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 집에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면 발견이라도 할 사람이 있냐고. 낮에 연락도 없고 고독사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렇게 말하면 들을 양반이야? 명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준호는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업 욕심과 진짜 걱정이 뒤섞인 사람이었지요. 그 두 가지가 뒤엉켜서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래도 되는 걸까? 라고 스스로 묻지 않은 것은 그의 잘못이었지요. 그날 밤 문수는 마루에 앉아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내려왔어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지요. 지은이한테 들었다. 준호가 굳었습니다. JS 디벨롭먼트. 내 회사지. 아버지. 변명 말고. 문수의 눈이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은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준호를 더 무겁게 만들었지요. 나는 말이다, 준호야. 문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돈 욕심이 있다는 거 모른 것 같냐?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업하는 놈이 욕심 없으면 안 되지. 그건 뭐라 안 한다. 아버지. 그런데 나를 속인 거 그건 달라. 문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잖냐.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48세 사업가의 눈이 아이처럼 붉어졌지요. 죄송합니다. 그 말은 지은이한테 해라. 나는 됐다. 문수가 일어섰어요. 마루를 가로질러 마당으로 나갔지요. 준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이른 아침 할아버지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안에서 소리가 났지요. 옷 입는 소리, 빗 넘기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외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단정했지요. 셔츠에 가벼운 재킷까지 걸쳤습니다. 할아버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요? 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관을 향해 걷다가
잠깐 돌아섰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해줘서 고마웠다. 지은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잘 다녀오세요. 문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이 끝나가는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골목 끝 집이었습니다. 문수는 대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초인종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손이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렸지요. 50년이 걸렸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데 그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최정숙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은 흰 머리, 맑은 눈. 그 눈이 문수를 보는 순간 크게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낙엽 한 장이 굴러왔지요. 문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요. 최정숙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알아요. 오래됐지요. 그렇네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나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아프지 않은 침묵이었지요. 오래 참아온 것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이었어요. 들어오실래요? 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골목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렀지요. 눌러도 계속 올라왔어요. 결국 골목 한가운데서 혼자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그날 오후 집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지은을 불렀어요. 앉아. 지은이 거실 소파에 앉았지요. 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관리 내역이야. 다 여기 있어. 지은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 뗀 거 없어.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알아요. 모르는 것 같던데. 지은이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큰아버지. 응. 할아버지한테는 직접 말씀드려요. 제가 대신 전해드릴 수 없어요. 준호가 잠시 지은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명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냄비를 젓던 손이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것이 이 여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었지요. 저녁 무렵 문수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은이 달려나왔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달라 보였어요. 뭐가 달라진 건지 딱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요. 주름이 펴진 것도 아니고 키가 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어요. 뭔가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지요. 잘 다녀왔어? 응. 밥 먹었어요? 거기서 먹었다. 지은이 웃었습니다. 같이 드셨어요? 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아니라는 침묵이 아니었지요. 그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서더니 잠깐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저 의자를 보았습니다. 지은아. 응? 저 의자 좀 닦아야겠다. 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앉을 사람이 생겼으니까.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하게 웃었지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문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은 마당으로 나가 의자를 바라보았지요.
40년 된 낡은 의자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다리 하나가 기울어진 의자. 그 위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오늘 밤은 그 잔이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겠구나. 지은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날 밤 늦게 준호가 조용히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자요? 안 잔다.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와 방바닥에 앉았지요. 아버지 침대 옆에 그냥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수는 천장을 보다가 아들을 보았어요. JS 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래. 실버타운은 진짜로 걱정이 된 것도 있어요. 낮에 혼자 계시는 거. 그건 진짜예요. 문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알아. 네. 내가 걱정하는 거 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 집에 있을 거다. 그런데 낮에 혼자 있는 거 그게 걱정이면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이웃이 생겼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골목 끝에 최 씨라는 분이 계신다.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야. 앞으로 가끔 오갈 것 같다. 준호는 뭔가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지요. 알겠어요. 그리고 준호야. 네. 이 집은 팔지 않는다. 재건축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다. 내가 버티는 한은.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려는데 문수가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 준호의 발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그 말이 뜻밖이었지요. 화해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그냥 고생 많았다. 그 말이 아들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준호가 방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지요. 어깨가 처음보다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더 가벼워진 것인지, 더 무거워진 것인지, 그건 준호 자신만이 알겠지요. 그날 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문수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를 보고 있었지요. 잔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었어요. 담장 너머 골목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지요. 멈추었습니다. 문수는 담장을 보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거기 있어요? 담장 너머에서 아주 조용하게 대답이 왔습니다. 있어요.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년에는 봄이 올 것이었지요. 저 낡은 의자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날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조금씩 밝아가고 있었어요. 세월이란 참 무심한 것이어서 어떤 마음은 5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닌 것이었지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이 영상을 그분께 전해주세요.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용기 내보세요. 마지막으로 황혼나들이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속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술잔 끝에 맺힌 첫사랑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떠나서 쓰디쓴 첫사랑을 강물에 띄워보내. 빈 가슴 채워보려 술잔을 기울이니 그 사람 눈빛인가 달빛만 부서지네. 청춘은 간다 해도 사랑은 다시 와서 빈자리를 채워주는 정다운 그 이름아. 한 잔의 첫사랑 보내고 또 한 잔의 사랑이 찾아오네. 인생은 돌고 돌아 그 자리인데 내 님은 이제서야 나에게 오나. 굽이진 세월 속에 눈물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꿈결 같은 아름다운 그 시절. 새로운 인연인가 가슴이 뛰어와서 시린 내 손을 잡는 따뜻한 그대 손길. 이제는 웃음 짓고 행복만 가득 담아 덧없는 옛 추억은 저 멀리 던져버려. 한 잔의 첫사랑 보내고 또 한 잔의 사랑이 찾아오네. 인생은 돌고 돌아 그 자리인데 내 님은 이제서야 나에게 오나. 아픈 가슴 달래려 마셨던 술잔인데 사랑이 익어가네. 극한 향기 속에 헤어짐이 슬프다고 울지만 말아요. 또 다른 시작이 우릴 기다리잖아. 한 잔의 첫사랑 보내고 또 한 잔의 사랑이 찾아오네. 인생은 돌고 돌아 그 자리인데 내 님은 이제서야 나에게 오나. 가슴 저미는 그 이름 영원히 함께 가자.